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새가 날아가거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네, 그렇죠. 평화로운 풍경을 기대하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을 딱 봤는데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막 거대한 찌르레기 떼처럼 완벽하게 줄을 지어서 날아간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엄청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이네요. 그니까요. 심지어 그게 생명체가 아니라 서로 막 소통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 군단이라면요? 겉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계상된 디지털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디지털 군단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맞습니다. 금융시장 분석 채널인 마켓비트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드론 기술 기업 드래곤플라이의 카메론 셰일 전문가와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단순히 하늘을 나는 카메라나 장난감 정도로 여겨졌던 드론이 어떻게 완벽한 자율 로봇 군단으로 진화했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죠. 네, 그리고 이 기술이 전 세계 안보랑 미래 경제를 어떻게 송두리째 두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슈퍼세이클의 맥락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미션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거대한 주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인류가 전쟁을 어떻게 치러왔는지 그 역사적 패러다임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전쟁의 역사요?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전쟁은 철저하게 유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보병과 말, 즉 생명체들이 전선을 밀고 당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관총이나 초기 형태 탱크가 나오면서 막 무식하게 화력을 쏟아붓는 기계화 시대로 넘어간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90년대 걸프전 같은 현대전을 기점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흑백 화면 십자선 안에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해서 폭탄이 환기구로 쏙 들어가는 그런 영상들이요. 아, 네네, 기억나요. 정밀 타격의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쏴서 특정 건물의 창문을 정확히 때리는 그런 비싸고 우아한 전쟁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상식이 지금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7년, 특히 최근 2에서 3년 사이에 이 군사적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화와 군집화의 시대로 급격하게 튕겨져 나왔거든요. 와, 군집화요? 네, 이제는 2천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 하나를 쏘는 대신에 한 대에 몇백 달러밖에 안 하는 저렴한 드론 5천 대를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시대가 된 거죠. 5천 대요? 헐, 근데 제가 인터뷰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바로 속도랬어요. 이 드론들 장비나 소프트웨어 프로필이 무려 10일마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10일 주기요. 엄청난 혁신 속도죠. 아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도 10일마다 안 하잖아요. 국방 무기 체계가 어떻게 10일 단위로 진화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부품 찍어내는 데만 몇 달은 걸릴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과거에는 탱크 장갑을 두껍게 하려면 설계부터 공장 세팅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철저히 하드웨어 중심이니까요. 그렇죠. 쇳물을 붓고 찍어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드론은 본질적으로 하늘을 나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이라는 뜻이죠. 하드웨어는 그냥 3D 프린터나 상용 부품으로 빨리 조립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아하, 그럼 핵심 기능은 소프트웨어로 덮어 씌우는 거군요. 맞아요. 회피 기동 패턴이나 타겟 인식 알고리즘 같은 핵심 기능들은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전장에서 즉각 수정됩니다. 적의 새로운 전파방의 패턴이 발견되면 그날 밤에 코드를 수정해서 다음날 아침 드론 수천 대의 새로운 뇌를 이식하는 식입니다. 와, 무기를 공장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코딩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같은 수백억짜리 방공 시스템도 결국 코딩으로 제어되잖아요. 방어라는 개념 자체의 수학적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나 알고리즘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요격 미사일 개수도 정해져 있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그렇죠. 드론 500대가 동시에 몰려온다고 가정해보죠. 요격률이 100%라고 해도 방어층 미사일이 먼저 바닥납니다. 결국 비용의 비대칭성 때문에 방어하는 쪽이 물리적으로 과부하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방패를 만드는 비용이 창 만드는 비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네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5,000대의 드론이 공격하려면 뒤에서 5,000명의 조종사가 조이스틱을 잡고 조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 조종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계들 안에 완전히 새로운 뇌가 이식됐기 때문이라는 그 부분이죠.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 엣지 AI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엣지 AI야말로 이 모든 혁명을 가능하게 한 진짜 엔진입니다. 보통 우리가 AI라고 하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챗GPT 같은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전력이랑 비싼 칩이 필요하니까요. 엣지 AI는 그 거대한 연산 능력을 압축해서 드론이라는 아주 작은 기기의 끝단, 즉 엣지에 직접 탑재하는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드론이 자기 머리로 직접 생각한다는 거군요. 카메론 쉘이 이걸 토스터기에 비유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아침에 부모님들이 주방에서 애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없이 바쁜 걸 토스터기가 자기 센서로 가만히 관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 지금 빵이 다 구워져서 튀어나오면 바쁜 부모님이 바로 못 드셔서 빵이 식겠구나 하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빵 굽는 시간을 4초 늦춰버린다는 거. 이 판단이 인터넷 연결 없이 일어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주방 상황을 전장이나 복잡한 재난 현장으로 바꿔보시죠. 드론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거나 타겟으로 삼았던 차량에서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리는 걸 시각 센서로 실시간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위성 연결이 끊겨 있어도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군요. 네, 0.001초 만에요.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고 명령을 받아오는 그 지연 시간을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 듣고 있으니까 약간 부모님한테 매번 전화해서 저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허락받던 아이가 현장에서 알아서 척척 행동하는 똑똑한 어른으로 자란 것 같네요.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상식으로 통신이 끊어졌다는 건 통제권을 잃었다는 뜻이잖아요. 수류탄 들고 있는 자율 로봇의 와이파이를 끊어놓고 푼다는 건 너무 유용한 거 아닌가요? 오,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다가 오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엉뚱한 타겟 공격할 위험은 어떻게 통제하는 겁니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와의 통신 연결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약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통신이 약점이라고요? 통제가 안 되는 게 더 위험한 게 아니고요? 전장에서는 통신 전파를 쏘는 순간 적의 전자전 부대에 내 위치가 바로 노출됩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폭격해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아요. 아, 전파 자체가 레이더망에 걸리는 표적이 되니까요? 네, 게다가 적은 끊임없이 우리 조종 신호를 해킹하거나 방해 전파를 쏴서 무력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엣지 AI가 필수적인 겁니다. 통신이 끊긴 고립된 상황에서도 미처 날뛰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입력된 엄격한 매개 변수를 따르거든요. 아, 미리 입력된 규칙이 있는 거군요. 드론이 보는 상황이 원래 입력된 타겟 형상이나 교전 규칙이랑 1%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스스로 임무를 취소하고 돌아오거나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자폭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외부 해킹에 흔들리거나 통신 지연으로 오판하느니 차라리 통신 딱 끄고 차가운 논리 회로에 맡기는 게 훨씬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결론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지는데요. 적의 방해 전파를 피하려고 아예 무전기를 끄고 스스로 판단하는 드론이라. 그럼 이런 똑똑한 뇌를 가진 드론이 한 대가 아니라 수십 수백 대 모여서 팀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출처 자료 보니까 팔라딘 같은 AI 기업이랑 손잡고 이 군집 기술 수준을 완전히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군집 기술은 마치 어미오리를 따라가는 새끼 오리들 같았어요. 리더 드론 한 대가 뇌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였죠.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짐작가시죠? 리더 드론 한 대만 쏴서 떨어뜨리면 나머지 수백 대가 길 잃고 우수수다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엣지 AI가 도입된 지금의 군집 기술은 다릅니다. 무리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형태예요. 네트워크 안에 여러 개의 뇌가 존재하죠. 아, 리더가 여러 명인 거네요. 네, 어떤 애는 정찰을 맡고 어떤 애는 통신 중계, 또 어떤 애는 타격을 준비합니다. 만약 적 공격으로 무리의 20%가 파괴돼도 남은 드론들이 1초도 안 돼서 즉각 역할을 재분배하고 대형을 다시 짭니다. 와, 이거 머리 하나 잘라내도 계속 재생하는 히드라 괴물 같네요. 그럼 전장에서는 실제로 이 시스템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적을 공격하나요?
군대들이 요구하는 능력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크게 두 가지 단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ISR, 즉 정보, 감시, 정찰 단계예요. 스텔스 성능이 좋은 정찰 드론 군집이 적진 깊숙이 조용히 들어갑니다. 가서 목표물을 찾는 거군요. 네, 타겟을 식별하면 시각적 데이터를 캡처해서 후방에 대기 중인 두 번째 그룹, 즉 타격 군집에 전송하죠. 그럼 데이터를 넘겨받은 수십 대의 타격 드론이 벌떼처럼 몰려가서 쏟아오는 겁니다. 목표물이 막 도망가거나 숨으면요? 은폐물 뒤로 숨어도 드론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카메라로 타겟을 놓치지 않고 릴레이 하듯 쫓아가며 최종 타격을 가합니다. 이걸 킬체인을 완성한다고 하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피말리는 공포겠네요. 근데 가만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텐데요. 이 벌떼들을 막으려고 방어 기술은 도대체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요? 창이 날카로워졌으면 새로운 방패도 나와야 하잖아요. 그 창과 방패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초기에 방어 측이 들고 나온 첫 번째 방패는 GPS 신호나 조종 주파수를 덮어버리는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였어요. 문과 귀를 멀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창을 든 쪽은 이미 뚫을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우린 전파 안 쓸 건데 하면서 시각적 내비게이션으로 대응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엣지 AI의 고해상도 3D 지도를 통째로 외우게 한 다음 카메라가 지형 지물을 인식해서 위치를 파악하며 날아갑니다. 전파를 아무리 쏴도 시각 정보로 길을 찾는 거죠. 헐, 전파 방해가 안 통하면 방어 측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찢어버리는 다중제머부터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쏴서 드론 전자회로 자체를 구워버리는 소프트킬, 그리고 요격 드론이나 레이저를 쏴서 물리적으로 박살내는 하드킬까지 총동원 중입니다. 내가 폰 전진하면 상대가 기사 움직이고 내가 룩으로 막으면 비숍으로 우회하는 무슨 체스 게임을 100배속으로 보는 것 같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레이저니 마이크로파니 하는 방어 시스템들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결국 원점이네요. 방어 비용이 너무 비싸다. 아무리 첨단 방패를 둘러쳐도 한 대에 50만 원짜리 폭탄 수백 개가 계속 날아오면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경제적, 지정학적 핵심과 연결됩니다. 전술적 수준에서 방어 공식이 깨졌다면 국가 단위의 전략적 수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정부들이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이 주도하는 슈퍼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 흐름을 이해하려면 공급망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십만 대 드론을 찍어내려면 플라스틱 껍데기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렌즈, 열화상 센서, 라이다, 소형 모터, 그리고 이 모든 걸 엮는 소프트웨어랑 사이버 보안까지 다 하나의 드론에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선도 기업들이 단순히 부품 조립을 넘어서 모토나 AI 회사들을 아예 직접 인수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직접재산권을 내재화하고 외부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수직 계열화의 요새를 구축하는 겁니다.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라 적대국 부품은 단 한 개도 쓸 수 없거든요. 완벽히 통제 가능한 생태계가 필요한 거죠. 카메런이 산업 폭발 시점도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제시했죠. 2022년에 전 세계가 드론 위력을 깨달았고 2025년 지금 드디어 각국 군대에서 RFI, 즉 정보 요청서를 내놓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리고 2025년 후반부터 2026년에 걸쳐서 RFP, 제안 요청서와 대규모 계약이 쏟아지고 2027년이면 매출이 상상 이상으로 규모화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RFI나 RFP 같은 조달 용어를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RFI는 아이쇼핑 단계입니다. 군대가 우리가 이런 기능 필요한데 너희들 어디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 하고 시장을 탐색하는 거죠. 그럼 RFP는요? RFP는 아이쇼핑 끝났다는 뜻입니다. 좋아, 요구 스펙은 이거고 예산 수십억 달러 책정됐으니까 이제 구체적 가격 적어서 입찰해 하고 신용카드 꺼내든 상태죠. 2020년에 본격화된다는 건 정부의 거대한 자본이 마침내 시장 통장에 꽂히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량 구매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근본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술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이나 AI 붐은 철저하게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기술 시장의 성장 공식이죠. 우리가 디자인에 반해서 지갑 열고 편하려고 구독료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의 변덕이나 불황에 따라
식을 수도 있는데 드론 산업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지갑은 욕구, 즉 원추에 의해 열려요. 불황이 오면 아이폰 구매 미룰 수 있죠. 하지만 국방 예산은 니즈, 그것도 국가 생존이라는 가장 강력한 본능에 의해 집행됩니다. 안 사면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웃 적대국이 수만 대 자율 드론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예산 없다고 미룬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전소, 통신망 다 무방비로 내던지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 멋있어 보이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저걸 안 사면 우리가 진짜 죽겠구나 하는 극한의 공포가 수요를 창출하는 거군요. 안보라는 방패 뒤에서는 불황 핑계도 못 대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정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강제로 주입해야만 합니다. 소비자 변덕이 개입할 틈이 없는 철저히 정책에 의해 멱살 잡혀 끌어올려지는 사이클인 셈이죠. 거대한 자본과 절박함이 기술을 극한으로 발전시킬 텐데 언젠가 이 똑똑한 자율 로봇들이 군복 벗고 일상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대목에서 카메론 시엘이 꺼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지금의 상업용 드론 시장을 초창기 인터넷에 비유했습니다. 20여 년 전 생각해 보시죠. 그때면 기껏해야 종이 전화번호부 인터넷으로 보거나 이메일 쓰는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누구도 인터넷이 우리 금융, 쇼핑, 인간관계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될 줄 몰랐죠. 카메론은 드론 기술의 잠재력이 바로 그 초창기 인터넷의 폭발력과 같거나 이상이라고 단언합니다. 인터넷 이상이라고요? 단순히 카메라 달린 비행기나 피자 배달하는 택배기사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데이터 수집, 통신 중계, 물리적 배달,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드론 네트워크를 따라올 인프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누리던 실시간 검색과 연결 능력이 현실의 물리적 세계로 복사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출근길 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알려면 과거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수만 대 자율 드론이 상공을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도로 상황, 사람 밀집도까지 스캔해서 전송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거 말 그대로 움직이는 광랜이거나 현실 세계를 실시간으로 긁어 모으는 하늘을 나는 물리적 검색 엔진이 되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인터넷 웹크롤러가 문서를 긁어 모으듯 자율 드론이 현실 세계 물리적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겁니다. 물류, 건설, 농업, 재난 안전 시스템 같은 우리 삶의 뼈대가 이 하늘의 인터넷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엄청난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참호전에서 시작된 역사부터 자율비행 로봇, 그리고 우리 일상 인프라 전체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눴는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이건 결코 먼 미래나 다른 나라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현실이죠. 네, 전쟁터의 극단적 절박함이 만들어낸 이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머리 위,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거대한 변화를 마주할 청취자분들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싶은 화두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터넷 혁명을 돌아보시죠. 우리가 타이핑하는 디지털 발자국들은 전부 데이터화됐고 결국 소수 거대 IT 기업들이 세상의 부와 검색 엔진을 독점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지배였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수백만 대의 자율형 드론이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상공을 날며 출근길, 얼굴, 행동 패턴 같은 물리적 일상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왔을 때 아, 진짜 상상하니까 약간 숨이 막히는데요. 현실 세계를 낱낱이 복제하는 이 거대한 하늘의 인터넷은 과연 어떤 국가 혹은 기업이 통제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윙윙거리는 눈동자 아래에서 우리의 물리적인 사생활과 자유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진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오늘 대화 초반에 상상했던 하늘을 뒤덮은 찌르레기 떼의 모습, 이제는 그 수많은 점들이 완전히 다르게 훨씬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현실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고 스스로 판단하는 수십만 개의 뇌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미래를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